예, 오늘은 2교시고요. 2교시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인강에서는 이제 오늘 8이니까 8-3 이렇게 되죠. 8-1 해설이니까 이게 마지막 수업이고 드디어 채권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 전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권 총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의 그 계약 총론 부분. 그래서 거기까지가 역시 거기도 총론인데요. 민법 총칙은 전체의 총칙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법 총론도 더 어렵다는 사람은 채권 총론이 가장 어렵다는 사람도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하고 취소권 그리고 채권 양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변제 이 네 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수인의 채권 관계라 그래가지고 연대 채무자 여러 명 나오고 보증 채무자 나오고 뭐 그거 나온 게 어렵다고 느껴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고 정말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를 별로 강조를 안 하는데 저 같으면 채권 양도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자 취소권이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초반에는. 근데 그거는 다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진도가 약간 처음 진도표랑 수정이 될 텐데 초반에는 오늘은요 서설 좀 보다가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만 해줘드릴 건데 그거를 또 뒤로 미룰 거예요. 아마 그건 내일 하게 될 것 같고 그냥 채권 앞에 서론 본 다음에 채권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개념 보고 채무 불이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설 보시죠. 서설 보면 1012페이지 로마 2번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나와 있어요. 채권 오른쪽에 발생 원인 지금 로마 2번의 채권법의 구성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발생 원인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계약까지만 밑줄 치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밑줄 치면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계약은 합의로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오른쪽에 민법 혹은 뭐 법률이겠죠. 뭐 민법이니까 당연히 민법인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너희 둘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넌 채권자고 넌 채무자 이래버리는 거야. 그죠? 주먹으로 때렸어요. 고의로. 그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럼 갑자기 맞은 애는 채권자고 때리는 채무자야. 그죠? 채권 둘이 합의한 건 없어요. 때리고 그리고 왜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비슷한 걸로 불법행위는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서 예를 들었지만 부당이득이랑 사무관리도 그러한 것인데 부당이득의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거예요. 송금을 잘못한 거지. 이 사람한테 송금해야 돼. 저쪽을 송금하면 아무런 계약관계는 없지만 그 사람은 갑자기 이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민총을 배우다 보니 여러분이 접한 부당이득은 그런 정말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계약이 있다가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부당이득이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가 돼서 생긴 거니까 계약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소급해서 원래부터 계약이 그냥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계약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가 넘겨서 이제 1015페이지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사 채권법의 특질의 1번 임의법규 일단 밑줄 칠까요? 1번 임의법규라는 걸 밑줄 치. 채권법은 거의 다 임의법규인데 오른쪽 페이지 가면 셋째 줄, 넷째 줄에 채권법에서도 강행법규 이렇게 있어요. 채권법에서도 강행법규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아까 그 삼형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얘들은 법에 의해서 그냥 생기게 하는 거니까 당사자 계약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강행규정이고요. 저 밑에 가면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증권적 채권 부분도 강행법규예요. 이유는 밑줄만 안 쳐도 되는데 제3자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강행 규정이 몇 개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밑에 보편성 이런 거 지우는 거죠. 지우시고 나머지 밑줄 안 친 것도 서론에서는 제가 지우지 않아도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서론에서는 지우지 않고 밑줄도 안 한 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지우는 거는 혹시 볼까봐 제가 두려워서 보지 말라는 뜻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채무대 정의 봅시다. 1016페이지 채권 밑줄 치고요. 채권의 뜻이 드디어 나오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이 3개 나왔어요. 그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물건을 배우겠지만 물건은 내가 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누구에게도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거를 흠집을 내도 뭐라고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이걸 가져가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내 맘대로 사용 수익하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지만 채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만을 딱 요구하는 그 부분인 겁니다. 돈을 빌렸다든지 그러면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 둘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내용이 정해져 있지. 1,000만 원을 뭐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채권의 목적은 뭘까요? 주의하세요. 이거 개념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답안지에 이제 가끔 이런 실수들이 보이는데 양가로 1번에 채무자의 행위가 목적이에요.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예요. 따라서 부동산, 내 집을 너에게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이 취득한 채권은 뭐죠? 매수인이 취득한 채권은 그 부동산 아니지 일단. 부동산 취득한 거 아니야. 구별해야 돼요. 부동산 취득한 건 물건 취득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청구한 거예요. 소유권 혹은 뭐 인도 청구권을 취득한 건데 그럼 그것도 채권이에요.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둘 사이에서 매도인은 무슨 채권을 취득했어요? 매도인은 돈, 그죠? 근데 돈이라고 또 말하면 안 되고 금전 지급 청구권. 매매에다가 특수하게 만들면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나눠서 얘기하면 계약금 지급 청구권, 중도금 지급 청구권, 잔금 지급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말은 채권을 다 바꿔도 돼요. 잔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게 채권이고 그럼 그 목적은 뭐냐? 거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한번 보고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답안지에서 실수할까 봐 무조건 채무자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대금 채권의 목적은 매수인의 그 금전 지급 행위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돈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집이 목적이 아니라 집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집을 인도해주는 행위가 목적인 건데 답안지에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아마 민법 끝날 때까지 이 얘기는 내가 안 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얘기한 거 듣고 끝내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양가로 이번에 특정인에 대한 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줄 내려가면 갑소유 주택을 A가 이건 밑줄 쳐봐야 예지만 갑소유 주택을 A가 매수하기로 했어요. 매수 뭐 하는데 그 밑에 갑과 계약을 체결. 그러면 그다음 밑줄을 안 치면 볼게. A가 가지는 채권이 소유권 이전 채권이잖아요. 이건 지금 되게 넓게 쓰신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채권이고 등기로 가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뭐 인도는 인도 청구권이 어쨌든 소유권 넘겨달라는 채권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 변호사가 서면에 써야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사실 이건 소유권 이전 채권이라는 말은 실무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학상 개념인 거고 뭉뚱그려서. 그래서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죠. 다른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쳐요. 위 주택에 대해 B는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갑이 A한테 팔았다 B한테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또한 유효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A가 사는데 B가 또 사는 게 이중매매죠. B한테 적극가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다 유효한 거예요. B도 갑한테 채권이 있고요. A도 갑한테 채권이 있고 똑같은 채권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겠지. 그래서 그게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에요. 괄호.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 밑에. 따라서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겠지. 아이고 A랑 매매 계약했는데 B가 또 매매 계약하면 그건 무효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이에요. 그림으로 옆에다 굳이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빼먹네. 이런 구조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매도 유효고 이 매매도 유효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요? 얘가 먼저 했지만 얘한테 등기가 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그렇고 물권은 누가 취득해요? 등기를 먼저 가져간 사람이 선착순입니다. 먼저 가져간 사람이 취득하는 거고 양가로 3번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치고 요런 데는 한번 좀 그냥 읽어보세요. 채권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거구나. 이제 지금 여기는 진짜 서론은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서론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서 양가로 2번에 채권 청구권 양가로 2번 채권하고 청구권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연역은 당연히 X고요. 양자의 관계에서는 첫째 줄에 청구권 채권의 요소가 됩니다. 청구권이 채권의 요소예요. 두 줄 내려가서 채권과 분리해 청구권만 양도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매대금 채권이 있으면 지급에 대한 잔금 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말하는 게 잔금 지급 청구권이고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고 뭐 이런 느낌? 청구권은 채권의 어떤 아주 필수적인 속성이에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직접 청구하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채권은 내가 채권자다,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고 청구권은 달라고 지금 하는 그 액션을 말하는 거라고 기억하는 게 더 이해하긴 쉬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바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건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밑줄은 치지 말고 청구권이 채권이랑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에는 왜냐하면 청구권도 있지만 여기서 채권에는 청구권 있고 급부 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채권, 황벽권, 해제권 같은 권능이 다 있어요. 여러 개의 권능이 있는 건데 가장 핵심은 당연히 청구권이죠. 채권의 가장 기초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만족을 가져온 청구권이고 그 밑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 이거 읽으니까 이해되네.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지. 너 다음 달 1일까지 갚는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채권자예요. 누가 뭐래도 채권자예요. 근데 아직 3월 1일이 안 됐으면 청구는 못하지.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법 분야 이외의 분야 청구권 밑줄 치고요. 뒷페이지 넘어가서 얘에다가 다 밑줄 칩니다. 물권적 청구권 하나씩 밑줄 쳐요. 동거 청구권 뚝뚝 해서 이런 것들이 세 줄 내려가서 이건 무슨 실익이 있냐, 왜 외우냐, 채권으로 다루어도 되는 때가 있다 라고 하고 예컨대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읽어도 별 이해도 안 될 거고. 3번에 강제력 밑줄 치고요. 괄호 안에 있는 두 개만 밑줄 칩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소권,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서 집행청구권, 이게 강제력이에요. 강제력은 별 뜻이 아니고요. 둘째 줄에 있는 핵심 포인트가 국가 있네. 국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원래 돈 빌려줘, 돈 왜 안 갚아? 막 이렇게 자기끼리 하다가 야, 이 자식 안 되겠는데 하는 게 강제력인 거죠. 그래서 소권은 소송 제기하는 거고, 집행청구권은 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채권자 재산에, 채무자 재산에 막 들어가는 거죠. 압류랑 막. 그 다음 사회적 작용에서 양가로 이번에 넷째 줄에 임대차 밑줄 치고 물권에 채권하라 그러고요. 왜 그러냐면 두 줄 내려가서 대항력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뭐 임대차 물권 채권 그냥 밑줄 쳐요. 대항력 밑에 채권에 물권을 밑줄 치고. 그래서 미안해, 밑에 거부터 설명할게요.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지만은 대항력 가지게 되면 그 채권이 물권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것은 물권이 점점 채권화돼서 된다는 내용인데, 그냥 밑줄만 친 거고 내용 없어요. 안 읽을게. 자, 1019페이지부터는 약간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1번, 2번, 3번에 다 밑줄 치세요. 급부 의무, 부수적 주의 의무 얇게 치면 돼요. 보호 의무가 있고요. 급부 의무는 두 번째 단락만 밑줄 칠 거예요. 첫째 줄에 주된 급부 의무가 있고 종된 급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기계 설명서, 보증서 등을 교부하는 것, 이게 종된 급부 의무예요. 그리고 구별 실익은 주된 급부 의무, 대가적 결령관계,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 근데 슬래시하고 종된 급부 의무 불이행 밑에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줄게 주된 급부 의무죠. 근데 기계 설명서도 같이 줘야지. 그게 그냥 종된 급부 의무예요. 그것도 주는 거니까. 급부란 뜻은 준다는, giv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다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기계만 줄 게 아니라 직접 뭐 거기 딸린 것도 줘야 된다는 거 되는 거고요. 근데 설명서를 안 줬다고 해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거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수적 주의무 밑줄 치고 뜻만 밑줄 칩니다. 급부 의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신입식상 요구되는 부수적 주의 의무.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숙박계약 손님 안전배려 의무, 그 밑에 물건 사용법 알려줄 의무. 자동차 팔면서 자동차 사용법 특이한데 안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내려가서 위반하면 그 밑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 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급부 의무에서도 종된 거는 해제권 인정 안 됐으니까 급부 의무가 아니라 그냥 부수적으로 좀 주의해줘야 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무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냥 대충만 봐두세요. 너무 절대적으로 보지 말고. 마지막 줄에 이 의무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 그죠? 숙박계약 가면서 그냥 잠잘 자리는 제공해달라는 의무는 청구 안 하면서 나 좀 안전하게만 해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수적 주의 의무고, 그 다음 보호 의무죠. 보호 의무. 구별도 잘 안 돼요, 이 세 개가. 그래서 대충 보는 거예요. 두 줄 내려가서 끝에 서로 일정한 결합관계, 오른쪽에 신체와 재산에 대한 영향 그랬을 때 밑에 서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이제 뭔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TV 판매 계약인데 TV를 배달해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다가 그 집 애가 옆에서 막 낑얼거려서 애를 발로 실수로 툭 차가지고 애가 다쳤다든지 그러면 그 계약은 TV 판매 계약이기 때문에 애를 다치지 않게 할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서로 그렇게 뭘 옮기고 만나고 부딪히고 접촉하고 하다 보면 신체나 다른 재산에 어떤 침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한 소리를 왜 하고 있어? 지금 뭘 보고 있죠, 여러분? 1, 2, 3의 상위 목차가 뭐예요? 채무에 여기까지도 포함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다치게 했으면, 아까 내가 슬쩍 얘기했는데 계약을 안 해도 애를 다치게 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보호의무란 이름으로 여기 집어넣어서 계약 책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냐라는 논의예요. 그래서 쓱 밑에 보면 양가로 2번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죄에 포함시키게 되면 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섯 줄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불완전 이행으로 해결하자는 게 있고, 계약 책임상 과실 책임 범위를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3번에 독일 처음 미쳐볼까? 독일은 다주 내려가서 보호 의무도 포함
신설, 동민, 그죠? 동민, 보험을 포함하는 걸로 최근에 개정했다. 그럼 우리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양가로 4번 채무의 범죄 포함시키는 부당 이게 통설이에요. 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둘째 줄 불법행위로서 책임으로서 해결하라고. 애가 다쳐도 그거는 따로 다친 거니까. 밑에 독일 민법은 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곤란한 법규상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독일 민법은 750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놈은 이런 불법행위고 저렇게 하는 저런 불법행위 개별적으로 구성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750조가 있잖아. 웬만한 건 그냥 일반적으로 고의과실로 손해 끼치면은 불법행위 책임진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거 보험은 우리 채무에 넣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여기 누구 이름 없나? 미안하네. 미안한 게 아니라 참 미안한 수준이 아니라 그 너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무, 꽃돌이의 책무 밑줄 치고 그냥 책무는 간접 의무고 첫째 줄에, 넷째 줄에 528조 2항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착풍지 안 하면 된다는 거고. 맨 밑에 의사 나와요? 의사? 맨 밑에서 넷째 줄. 저 밑에 결과채무, 수단채무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의사, 예컨대 의사 있잖아요. 의사. 오른쪽에 진료채무.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몰랐죠, 그죠? 질병 치료, 감기 안 났잖아. 병원 아무리 가도. 그 밑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그쵸? 수단만 잘 제대로 썼으면 현대 의학에 기반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건 알아도 돼, 상식적으로. 의사의 진료 채무는 수단 채무예요. 네, 결과 채무가 아니고.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채권의 목적은 스킵을 하고 오늘은 채권의 효력을 들어갈 건데요. 채권의 효력에서도 다시 앞에를 스킵하고 채무불이행과 구제를 들어가겠습니다. 1058페이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제 3개만 뽑으라 그래도 채무불이행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기본입니다. A급이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A급이 아니라 그냥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라는 1058페이지에 있는데 뜻은 뭡니까? 첫째 줄,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하지 않는 것 채무불이행. 답안지에 좇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채무의 내용에 좇다는 게 뭐예요? 그 내용에 부합하는 그거를 따라서 뭐 그런 거죠. 막상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네. 채무불이행이고요. 그게 맞게 거기 돼 있는 대로 했냐 이런 겁니다.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하지 않는 게 채무불이행인데 양가로 1번 두껍게 귀책 사유 밑줄 치고요. 양가로 2번 위법성도 두껍게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쓱 보니까 공통요건이네. 로마 1번에 공통요건 얇게 밑줄 칠까?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앞으로 뭐 법에 있는 게 2개고 우리가 추가로 배울 게 또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그 모든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귀책사유랑 위법성인데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귀책사유 둘째 줄 주관적 요건이죠.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자로 옮겨서 과실이 있습니다. 고의로 네가 채무를 이행 안 한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되는 과실로 이행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 둘째 줄 끝에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과실책임까지 미셔도 돼요. 우리 법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면 책임을 묻는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과실이 그 최소한이기 때문에 과실만 있어도 되니까 어쨌든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는 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몇 군데 보다 보면 우리 민법에서도 무과실 책임이 있어요.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라는 게 가끔 있는데 대원칙은 과실 책임이고요. 그래서 4줄 내려가면 오른쪽 끝에 평균적 채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추상적 과실이라 합니다. 이 말은 기억해 두세요. 답안지에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 단어는. 추상적 과실이라는 게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달리 민법은 앞에다 슬래시 하시고 무상 임치를 밑주세요.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관료를 안 내고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보관료 안 내고 물건 맡기는 게 임치입니다. 맡아줬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겠지. 그랬을 때 그 밑에 수취인의 개인의 주관적인 능력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구체적 과실이라고요. 이건 다른 말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낮아지는 거냐면 구체적 과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맡아주면서 그냥 자기 재산은 뭐 자기가 편하게 또 돌 수도 있잖아요. 자기 거는 그냥 내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뒀다가 뭐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 부패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대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굳이 그냥 설명하자면. 근데 위에 나온 추상적 과실은 뭐예요? 그거는 남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보란 얘기입니다. 뭐 그냥 그런 의미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여기선 가볍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양가로 비번에 있지만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경과실만 있어도 책임을 지고요. 그 과실의 성질은 추상적 경과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따라서 예외가 나올 때마다 알아야 되는데 그 예외 중에 하나의 무상수치를 먼저 본 것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 중에 두 번째 달랑 밑줄칩니다. 그냥 계약당사자 일방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데 장애 그러니까 작은 글씨들 그 판례 빨간색 판례 계약당사자 일방 빨간 줄 쳐져 있죠.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데 장애 사유
알았거나 알수 근데 고지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 지금 말하는 채무불이행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줄 내려가서 끝에 귀책 사유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귀책 사유. 장애가 될 수 있는 걸 알면 알려줬어야지라는 거고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세요. 문화재 발굴을 하다가 뭐 유적지 나와가지고 어쩌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수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위법성 두껍게 칠하고 객관적 요건 얇게 칠하고 귀책 사유랑 위법성 배우고 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할 때 위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형법이고 민법이고 싸그리 다 해서 위법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일단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게 다 위법행위의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 밑줄입니다. 특별한 사유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고 괄호 안에 유치권 동시에 항변권 밑줄 치고 별표 하나 하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답안지 쓸 때 어때요? 126조 사안 지난번에 제가 냈던 문제에서 기권정을 외워가지고 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126조가 성립하려면 이걸 쓰시라는 건 아니고 지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해야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안을 보면 제 답안지가 나오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번하고 쓰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교수님 생각하세요. 사안을 보면 근저당권 대리권을 갑이 줬으니까 이 갑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안이라고 자기가 했으니까 기본 대리권은 문제 있고 너무 급하면 기본 대리권 단어 여기서 안 쓰는 거지 뭐. 근데 웬만하면 쓰는 게 좋아요. 근저당권 수여해 준 게 기본 대리권이고 심표하고 2번. 그런데 얘가 근저당권 받아놓고 매매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권한을 넘었고 3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왜? 그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길게 쓰는 이게 기본 형식인데 그렇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 이행이라는 4개를 배울 건데 각각의 요건이 있는데 다 다른데 이 2개는 다 해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귀책사유랑 위법성은. 그래서 그거별로 써줘야 되는데 귀책사유는 뭐 쓸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위법성을 따로 쓰지는 않아요. 잘. 무슨 말인지 알죠? 위법성은 거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목차로 이렇게 잡진 않아요. 1, 2, 3으로. 잡진 않고 어떻게 쓰시냐면 그냥 그 사안에서 채무 불이행 뭐 어쩌고 가는데 유치권이 성립함으로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함으로 위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왜 내가 이런 걸 얘기하냐면 모든 채무불이행 나올 때마다 위법해야 되는데 하고 쓸 말이 없어. 위법한 것 같다. 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특별히 문제되는 거 일단 크게 대표적으로 2개예요. 그 외에 잘 없어요. 유치권에 동시행항변권 나왔을 때 그때만 따로 위법성 목차를 잡는 것도 좀 어색해. 그래서 그냥 다른 요건이나 쓰다가 그런데 사안에서는 을에게 동시행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을의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가는 거죠.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 뭐라고?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바쁘면 을에게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이행지체가 아니다라고 써도 그렇게 점수 많이 깎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2개가 굳이 따지면 위법성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앞으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가고 됐고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 2번에서는 넷째 줄에 강제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이행. 그건 뭐냐면 채무불이행의 효과예요.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채무불이행하면 그 효과 중에 하나가 강제이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안 주니까 강제로 이행해가지고 받아오는 거죠. 받아오거나 하는 건데 이 강제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줄 끝에 과실이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책사유 분료입니다. 귀책사유 분료 써놓으세요. 강제이행을 청구할 때는 귀책사유 분료해요. 참 웃기죠.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귀책사유는 필요한데 강제이행 할 때는 사실 귀책사유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행보조자 그것까지는 보는 게 낫겠다. 오케이. 이행보조자 봅니다. 두껍게 칠하세요. 로마 2번 이행보조자 두껍게 칠하고요. 자, 유형을 먼저 볼까 하다가 조문 밑줄칩니다. 391조고요. 이 조문은 뭐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391조는 쓸 일이 많고요. 은근히 많은데 첫째 줄에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밑줄치고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다 칩시다. 주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지가 나서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행을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채무자가 누군가를 써서 그 사람이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거 말이 어렵게 나왔지.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을 했어요. A가 B의 건물을 공사해 주기로 했는데 A가 가서 다 하나? 자기가 직원 고용해가지고 미장의 아저씨 고용하고 뭐 해가지고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행보조자예요. 다 혼자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쓸 일은 되게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오른쪽에 고의나 과실 채무자 본다 이렇게 쓰세요. 본다.
누구의 고의나 과실인지는 일단 생략. 근데 밑줄을 치실래요? 법정 대리인 피용자인데 아까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는 거고 지금은 사용했으니까 그 사용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피용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할 때 요건 검토에서 공통 요건인 귀책 사유에서 고의 과실 검토할 때 그 직접 가서 그거 대신 이행한 사람이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봐서 채무자에게 뭘 묻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귀책 사유 요건. 자, 그래서 근거는요. 그냥 의의는 됐고 근거는 저 밑에 위험도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잠깐 설명했던 예는 의의를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행보조자는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면 의의는 제가 밑줄 안 쳐서 읽어는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계속 밑줄 치고 읽을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면 누가 누구한테 뭘 시켰는데 뭐 과실로 멸실시키면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읽어 보시라는 거고 밑에 꽃순이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해서 꽃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타인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 우리가 거의 다 배운 거야. 기억에는 밑줄은 치지 말고 법인의 불법이 35조고 니은에는 대리가 있고 디귿에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고 이런 것들 다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됐고 그건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행보조자의 책임 범위 요건인데 양가로 1번에 법정 대리인 먼저 나왔네요. 법정 대리인. 그리고 첫째 줄에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 오른쪽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제인이 법정 대리인인 거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대신 가서 이행해주는 경우에 다 이 사람들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일까요? 이름을 굳이 이행보조자라고 붙여놨잖아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걸 보조하는 사람이 불과하잖아요.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 채무자로 보면 이 사람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규정이 필요가 없죠. 그냥 채무 불이행인 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피용자 개념이 좀 의미가 있는데 법정 대리는 의미가 명확해요. 근데 피용자가 개념이 조금 의미가 있고요. 스몰 a에서 채무자의 의사 관여가 필요합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의사 관여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사용 의사가 필요한데요. 둘째 줄에 보면 이행보조자가 채무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사 내지 용인이 있어야 돼요. 걔를 쓴다는 거 정도는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건 뭐래? 그게 의사관이에요. 의사관이요. 그래서 따라서 앞에서 슬래시를 해주고 사무관리 아직 안 배웠지만 사무관리 그거는 대표적으로 그 밑에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없는 이상이에요. 사무관리가 뭐냐면 갑자기 뭐 옆집이 놀러 갔는데 지붕이 새는 것 같아요. 집이 다 적게 생겨서 자기가 가가지고 그걸 좀 막아준다든지 이렇게 의무 없이 남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걸 고마워하겠지만 그 사람 타인의 사무를 의사 없이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사무관리 해준다고 해줬을 때 그 사무관리 행위를 해준 사람을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행보조 될 수 없다 밑줄 치고 그 제3자가 바로 사무관리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양가로 1번이 좀 의미가 있는데 양가로 1번을 본문 말고 각주에서 밑줄 칠까? 각주 보세요. 1번 둘째 줄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여러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일단 들어가서 살 권리가 있겠죠. 사용 수익할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태워먹었어. 자기가 들어가 살다가 완전히 그냥 소실됐어. 그러면 자기 반환 의무가 못하게 됐죠.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 중에 이제 불능하게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무라는 게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는 돈 빌려주고 갚고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모든 계약은 다 채권 채무 관계예요.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면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처음에 임대인이 해야 될 의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죠. 집에 막 개판을 해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막 바닥에 빵꾸나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응해서 임차인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내가 지금 요번에 예를 들고 싶은 건 뭐냐면 나갈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가 채무가 있는데 자기가 태워먹었어. 그러면 자기 귀책 사유로 태워먹고 못 주게 됐으니까 이행불능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아빠가 썼는데 애가 뭐 자식이 뭐 한 미성년자랑 또 헷갈리니까 25살짜리가 태워먹은 거예요. 근데 걔는 임차인은 아니거든. 그러면 걔가 반환 의무가 있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걔도 당연히 같이 봐야 되겠죠? 그게 각주 1번입니다. 밑줄 칩니다. 둘째 줄에 임대차 계약. 다음 줄에 가족. 그 임차인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주 1번이. 그래서 그 옆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용보조자라고 해요. 그 어떤 이행보조자의 어떤 다른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과실로 그 밑에 멸실케 하면 그 밑에 가족을 이행 보조자로 다룬다. 그래서 채무자의 이사가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같이 살잖아. 데리고 살잖아. 의사가녀야.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나가야 되잖아, 같이. 그럼 이걸 돌려주는 채무에 대해서 의사가녀였다고 보는 거. 약간 애매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다음 B번에서는 제목에다가 밑줄을 치지 말고 종속적 관계 유무인데 오른쪽에 지시감독 종속적 지위 요건으로 하진다. 밑줄 딱 치세요. 지시감독 종속적 지위가 요건으로 하는 거는 바로 그거에서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근로자는 완전히 그냥 그 지시 감독을 받아요. 근데 제가 아까 수족이란 말을 싹 했지만 반드시 그런 주종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얘가 일을 시키고 얘가 그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 없어서 이 점과 관련해서 슬래시를 잠깐 해주고 간섭 가능성의 유무가 문제 되는데요. 어쨌든 첫째 줄이건 둘째 줄이건 옆에다가 분료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종속적 지위도 필요가 없고요. 간섭 가능성도 필요가 없어요. 학설 대립은 있는데 그냥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통설이고요. 판례 빨간 글씨 판례 빨간 줄에서 밑줄 치세요. 이행 보조자 피용자 밑줄 쳤어요. 이행 보조자 중에 피용자 뜻이 뭐냐? 오른쪽에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 그 이행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의사관여만 있어요. 의사관여라는 뜻이 되게 넓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고 용인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지 걔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주고 걔한테 지시관계, 명령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사관여, 그냥 내 뜻도 거기 들어가야 토한돼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 문제된다. 별표해놓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행보조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맨날. 이거 하고 2개 정도? 이거 하나 넣어놓고 별표하고 세 번 판례고 다음 단락 복 이행 보조자라는 것도 있네요. 첫째 줄에 판례예요. 복 이행 보조자 뭐겠어요? 채무자가 승낙, 묵시적으로 동의 했을 때 그 동의했다면은 이행 보조자가 또 이행 보조자를 데리고 한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391조의 책임 부담하는 겁니다. 지가 승낙하고 묵시적 동의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행 대행자 밑줄 치고요. 오른쪽에 독립하여 그 밑에 채무에 가름하여 이런 걸 이행 대행자라 합니다. 이행 보조는 보조하는 거고 대행자는 완전히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채무를 완전히 그쪽에서 그냥 완전 온전하게 다 해주는 건데 그냥 조문 봅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용 657조 2항 위임 6682조 임치 701조 3개 고용 위임 임치에서는 오른쪽에 이행 대행자를 사용한 때 그 자체만으로 위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따라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위임계약, 고용계약, 그 다음에 임치계약 해놓고 왜 이행보조자를 네 맘대로 쓰느냐, 네 채무자가 라는 건데 밑줄 치세요. 거기다 좀 쓰세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지 그 자체만으로에다가 밑으로 빼서 승낙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승낙을 받으면 돼요. 승낙이 없는 경우 이행보조자를 하게 되면 바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서술입니다. 승낙을 받고 이행 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승낙 조건 허용 비비 승낙을 조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놓고 셋째 줄에 두껍게 칠해봐요. 그 조문을 다 657조 2항 682조 702조 칠해봐요. 어디서 많이 본 조문 아니에요? 방금 밑줄 거죠. 그래서 AA랑 BB를 왜 유형을 이렇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줄 밑쳐봐요. 승낙을 얻어 이행 대행자를 둔 경우 그 다음 줄에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 그래서 고용 위임 임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AA랑 BB랑 똑같아요. 고용 위임 임치인데 일단 승낙이 없으면 사용 못해 라는 의미를 A에서 강조하셨다면 BB에서는 승낙을 받으면 허용이 되죠. 근데 사용했을 때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임감독상 책임을. 여러분 그냥 책임지는 거랑 선임감독 책임만 지는 거랑은 선임감독 책임지는 게 훨씬 더 책임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걔를 보고 잘 뽑아가지고 잘 감독했는데 걔가 잘못한 걸 내가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임 감독의 책임만 진다는 거고요. 잘 보시고 밑에 성질상 허용 그거 가장 대표적인 게 둘째 줄에 도급이에요. 도급의 관심사는 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일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집 지으라 그러면 집 지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청업체랑 하도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걸 그 다음 사람한테 이 공사는 아예 네가 해라. 이 공사는 네가 해라. 계속 하도급 되잖아요. 허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꽃 안에 전차인 밑줄 치고요. 기억해둡시다. 임대차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때 동의 없이 전대, 동의를 얻어 전대 A, B 두 개가 있네요. 알파, 베타. 전차인의 과실로 전차인이 뭐냐면요. 이게 임대차 해가지고 B가 임차인 했는데 얘가 야 네가 들어와서 하라고 다시 임대차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대차라 그래요. 개념도 그냥 보세요. 이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임대차고 그럼 얘는 임차인이고 얘는 전차인이고 그럼 얘는 뭐였죠? 아까 임대인이고 그럼 얘는 전 뭐겠어요? 전차인이니까
전대인이에요. 얘는 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아니 뭐 당연한 개념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대차를 줄 때 얘가 동의를 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동의 없는 것부터 합시다. 동의 없는 경우에 전대차를 이렇게 동의 없이 해 하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 없는 거에 임대인 해지, 유기구조 2항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반환, 왜 전대차를 동의 없이 해서 해지했으니까 자 어디 한번 물건을 내어놓아 볼까? 라고 말하는데 얘가 이미 멸시를 시켰죠. 멸시를 시켰죠. 그러면 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반환 불능, 그러니까 가름 손해배상 책임. 쉽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아까 임차인은요 끝나면 목적물을 돌려줄 반환 의무가 있는데 기간을 뭐 지들이 2년을 정했어도 야 동의도 없이 전대차를 했어 하면 해지를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냥 그때 끝나는 거 2년 안 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차임을 계속 안 내면 얘가 3년 계약했다고 계속 얘를 두고 있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차임을 몇 기 이상 안 내면 해지해가지고 끝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태워먹었는데 지금 얘 집을 당연히 끝내죠. 해지하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못 돌려주죠. 그래서 돌려주는 의무가 불능이 됐잖아요. 네, 불능이 됐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뒤에서 배울 건데 그 다음 어려운 게 이거죠. 동의를 얻어 전대. 동의를 얻어 전대. 전대차를 했는데 여기서 동의를 해줬어요. 지가 동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얘하고 얘 사이가 임대인 임차인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부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계약에서 완전히 탈퇴한 건 아니고 얘하고의 관계도 있고 얘하고의 관계도 있고 얘가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애예요. 저는 이거 지금 안 배워서 모를 수밖에 없지만 첫째 줄 전차인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 부담하는 게 630조 1항이에요. 이런 조문 집어서 찾아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직접 어떤 의무를 부담해요? 종료되면 얘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태워먹었잖아. 그럼 또 책임지는 거지. 그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앞에다 슬래시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둘째 줄에 채무불이행 책임 미루셨나? 그래서 하여튼 전차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돼?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도 해줘서 일로 넘어가는데 얘가 태워먹으면 얘가 책임지냐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반환 의무가 있고 얘도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 누구한테든 반환을 받으면 되는 건데 얘가 태워먹은 거를 얘가 태워먹은 걸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얘를 얘 이행보조를 볼 수 있냐는 문제가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B급 이하예요. 왜냐하면 판례가 없어서 제1설 밑줄 치고요. 한 다섯 줄 내려가서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행보조자로 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 그지? 얘가 전차인이 이행보조자니까 얘가 태워먹은 얘의 과실로 봐서 얘도 채무불이행 책임지고 얘도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게 되는 거예요. 둘 중 누구한테라도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 받으면 되는 건데 그 밑에 2설 밑줄에 제2설은 뭐라고 봅니까? 두 줄 내려가서 승낙 이행대행자 마찬가지 선임감독 책임. 아까 위에 이행대행자 중에 승낙 얻어서 이행대행하면은 선임감독만 책임지는 거 있었잖아. 그거 적용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뽑았냐, 전차인이 제대로 선임했냐, 그리고 감독을 했냐. 무슨 개뿔 감독 어떻게 지는 나가서 얘가 사는데 어쨌든 그냥 책임적 경감이자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가 있구나라고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효과. 첫째 줄 채무자의 책임. 이행보조자가 뭔가 잘못하면 채무자가 책임을 지겠죠. 첫째 줄에 채무의 이행에 관해 과실 있다면 다음 줄에 가혹의 수리, 오른쪽에 불완전하게 수리, 오른쪽에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혹 수리를 맡겼는데 이행보조자가 불완전하게 하면은 적용돼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첫째 줄 제가 밑줄 쳐.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만 과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 수리를 맡겼는데 밑줄 쳐봐요. 물건을 훔친 경우, 그죠? 창의적인 놈이죠. 가혹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를 해줘야 될 사람이 보조자를 썼는데 걔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가혹 수리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채무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행보조자 고의나 과실 그 밑에 책임능력 있어야 됩니다. 이행보조자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거 법인에서도 받고 756조에서도 잠깐 봤는데 다른 사람 행위를 책임지니까 일단 걔 자체는 그러면 불법행위가 돼? 대표 자체는 개인으로서 불법행위야 이거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행보조자 본인이 고의과실이 있고 귀책사유고 이걸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책임력까지 보는 거예요. 이행보조자는 어떤 책임지냐? 양가로 2번 이행보조자 어떤 책임집니까? 채권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내가 아까 말했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얘는 그냥 보조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다만 불법행위로 가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 마인드예요, 여러분. 계약 관계가 없으면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로 가는 거예요.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법행위 물을 수 있고 밑에 채무자에 대해서는 계약 등을 기초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채무자한테 또 책임을 질 수 있겠지. 그건 당연하지. 얘를 그림을 하나도 안 그렸었네. A가 B가 채무를 이행했는데 얘가 얘를 둬가지고 얘가 이행을 해준 거죠. 이렇게 이행만 한 거니까 선을 긋지 말고 점선을 그어보자. 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 건 아니에요. 얘가 대신 이행한 거예요. 근데 얘가 잘못했으니까 해도 얘는 얘한테 계약 책임 없는데 불법행위 책임지고 얘한테 책임져야 될 수 있겠지. 왜? 만약 고용계약인데 그렇게 했으면은 고용계약이라든지 위임계약이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밑에 판례 봅니다. 이행보조자 의리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 임대인 이행보조자 의리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 그래서 그 밑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 못하게 했어요. 누구의 이행보조자 같아요? 임대인의 뿌락지 같죠? 누굴까요? 이런 분들 여러분.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임차인의 출입을 봉쇄하는 사람,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 경비 아저씨, 관리해주는 아저씨, 그 건물 관리인 그분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건물 관리인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저는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입니다. 관리인 아저씨 채무 불이행입니다.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관리인 아저씨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계약 당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가서 사용 수익을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냐고. 있지. 너의 채무 불이행을 왜 주장할 수 있어요? 너의 이행보조자가 한 건 너의 과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임대인의 뿌락지가 하여튼 뭐 끈앞을 아니 뭐가 됐든 관리인이 와서 자기를 못 쓰게 하면은 임대인이 시켜서 한 거지 뭐 거의. 그래서 하면은 이 사안 찾아보면 또 아버지예요. 관리인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관리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더 헷갈리잖아.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아니고 가족이니까 이용보조자냐 또 이럴 수도 있고 헛소리 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 경비 아저씨 생각하라고. 관리인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돼서 오른쪽에 임대인으로서의 채무 불이행 손해를 배상한 의무. 그 다음에 또한 두 줄 내려가서 불법행위도 이룬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다.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채무 불이행 책임이랑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경합합니다. 경합해요. 거기 밑줄 안 쳤구나. 또한 의리 그 관리인 경비 아저씨가 불법행위라고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비 아저씨 불법행위고 임대인은 그 아저씨를 이행보조자를 통한 그냥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이행보조자 개념을 불법행위에 쓰는 그런 사람 없겠죠, 설마. 자, 지금 계속 채무불이행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불법행위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이라서 756조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책임능력 밑줄 세요. 로마 3번에 책임능력만 밑줄 치고요. 셋째 줄에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설. 귀책사유는 책임능력 가져온 걸 전제로 한다. 이 밑줄 치면 됩니다. 그죠? 책임능력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답안지에 책임능력을 쓸 일은 불법행위에서밖에 없어요. 계약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에서는 책임능력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특약 체크해놓고 밑줄 자료를 보지만 밑줄 자료 안 봐도 되고요. 입증 책임 들어가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딱 두껍게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90조에서 채무불이행 조문 하나 보면요. 첫째 줄에 얇게 채무의 내용의 조춘 이행 아니한 때 그 밑에 손해배상 그 앞에 그러나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인데 그러나 고의과실이 없으면 그래서 그 고의과실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배운 공통요건 중에 첫 번째 이걸 고의과실 합쳐서 뭐라 그랬지? 귀책사유라고 했지. 뭐 잘 공부가 안 되거나 모르시겠는 분은 이게 쓰는 연습하는 것도 괜찮은 연필. 이게 귀책사유구나 써놓고 고의과실하고 위법성은 조문에도 없어요. 조문에도 없어요. 그냥 위법성 없는 경우만 쓰면 되는 거고 위법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수많지만 않지만 몇 가지 조문들이 동의안 같은 조문이 있는 거고 자 여기 두껍게 칠하고 외우고 넘어갈게요. 그냥 양가로 1번에서요. 채권자 입증 책임 두껍게 칠하고요. 첫째 줄에 채무의 내용의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한까지 밑줄 치세요. 그리고 두껍게 그냥 두껍게. 그리고 그 밑에 손해만 두껍게 손해배상에서 손해만 두껍게 칠해요. 그럼 눈에 딱 들어오죠. 채무 불이행에서 채권자는 뭘 입증해야 돼요? 얘가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 일단 약간 동어반복의 문제는 있는데 채무 불이행에 채무 불이행은 웃기지만 그 풀어서 얘기하면 채무의 내용의 조춘 이행을 안 한 사실. 두 번째 나한테 손해 발생한 사실. 두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와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위에 밑줄은 안 쳤지만 동그라미 1, 2, 3이 있고 여기서 1과 3을 주장 입증한다.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띄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1, 3이 또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오른쪽 양가로 2번 제목에 두껍게 채무자 입증 책임 뭡니까? 셋째 줄에 자신 또는 이행보조직의 귀책사유가 없음 이걸 입증해야 돼요. 그럼 재밌습니다. 채권자가 저 녀석이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돈 안 들어왔습니다. 제 내용에 조친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저 그래서 손해 발생했어요. 까지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입증 책임 오른쪽에다가 귀책사유 추정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무조건 추정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입증하면 채무 불이행했다, 손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입증하면 사실 채무 불이행했다만 입증해도 돼요. 채무 조춘 이행을 안 했다만 입증하면 손해는 그 다음 결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고유가실 추정돼요. 따라서 자신의 규칙성이 없는 주장 입증해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 한 7, 8줄 내려가면 왼쪽에 불법행위와는 달리 이렇게 돼 있죠. 얇게 칠하세요. 불법행위와는 달리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행위와는 달리.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서 본문과 단서 찾았어요. 본문과 단서. 본문 단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고유가실이 없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니까 단서니까 그건 네가 입증하라는 게 고유가실 없는 거는 그 얘기고. 그럼 여러분 불법행위가 다르다는 건 뭐죠? 옆에다 써야 되겠죠. 구별 오른쪽에다 쓰세요. 구별. 불법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행위는 어떻게 돼요? 고의 과실을 누가? 채권자가 근데 그 채권자는 누구예요? 불법행위에서 특별히 채권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해자라고 표현합니다.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길 가다 저 사람 날 때려서 그러면 나는 손해 발생하고 그 뭐 다 고의과실 그런 거 할 때 저놈이 날 고의로 때렸다는 건 내가 맞은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가 있는데 계약이 이행이 안 됐어? 야 그러면 쟤는 고의과실이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계약을 이행 안 한 거는 완전히 계약을 이행하는 게 당연한데 안 한 게 이상한 거니까 고의과실이 있는 걸 보는데 불법행위는 뭐죠? 아무 일도 없다 갑자기 팍 하고 벌어진 일이니까 고의과실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모르시면 이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무불이행 유형 중에 이행지체가 뭔지를 오늘 배우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민법의 규정체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1 문법의 규정체계에서 아라비아 숫자 1번의 둘째 줄 밑줄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두 개가 민법상 돼 있어요. 두 개가. 근데 나머지 두 개를 추가적으로 볼 거고요. 1071페이지에는 위에서 둘째 줄에 자, 제 이설은 하는 이설은 밑줄치 마세요. 이설이라는 단어 밑줄치 말고 그 이설 바로 옆에 390조 두 줄 내려가서 일반 조항주의 또는 포괄 규정주의로 보기 때문에 그 밑에 이를 기초로 이행지체 등 개별적 불이행 유형을 별도로 정한 것. 그래서 민법 규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행지체랑 이행불능만 있는데 그 외에 배울 두 가지 유형도 이 제2설에 의하면 민법의 규정이 없는 이행거절이나 불완전이행이라고 하는 어떤 추가적인 유형도 390조에 의해서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이 견해하면 양창수 전 대법관 견해고 이 견해 통설이에요. 이게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안 그러면 골아파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양가로 2번에 있죠. 둘째 줄에 불완전이행이 있고 니은에 이행 거절이 있네요. 찾았나요? 다 꺽쇠로 돼 있으니까 찾기 쉽죠. 그래서 명문이 있든 없든 390조에 의하면 다 포괄할 수 있다. 새로운 유형도 그거고요. 나머지는 됐고 넘어가고요. 뒤로 가서 아라비아 3번의 첫째 줄 본조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약도 있지만 그 밑에 아까 그 맨날 끈질기게 조사된 사무관리 부당이나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적용돼. 이거 뭔 소리지? 자, 채무불이행은 아까 이거 좀 약간 오락가락하죠. 아까 채무불이행은 뭐라 그랬지? 고의과실을 불이행한 채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불이행한. 근데 불법행위는 아니라며. 불법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설명해놓고 갑자기 390조가 불법행위도 적용된다.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구별을 그렇게 했다가 화합이 되냐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그 단계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한 거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분이 저를 때려가지고 코피가 나면 제가 이제 손해배상 채권이 있잖아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불이행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그것도 채무불이행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는 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나누는 건 아까 처음에 비추신 거예요. 계약과 불법행위로 나누는 여기 이제 사무관리 부당에도 포함된다고 봅시다.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로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 생긴다 그랬죠. 뭐가 생긴다 그랬죠?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는 주로 여기에 있긴 한데 여기서도 얘가 그 이행해야 될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건 맞잖아요. 거기서 채무불이행하면 또 채무불이행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가끔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쳤고요. 자,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행지체 두껍게 칠하세요. 로마 2번 이행지체 두껍게 칠하고요. 1073페이지에 요건 두껍게 칠하고 그 다음에 첫째 줄 다 두껍게 칠할 거예요. 그 21판은 위에 쪽에 의 쪽에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행이 가능 바로 옆에 이행기 그 옆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행지체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처음에 가능에 가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행기에 이에다 동그라미 치고
하지 않는 것은 밑에다가 해태, 옛날식 단어로 좀 그러긴 한데요. 하지 않는 게 해태한다, 게을리한다, 그래서 해에다 동그라미 외치면은 여자 이름이 됩니다. 이가해예요. 그러니까 요건 옆에다 두 문자를 이가해라고 하시고, 남자분들은 잠깐 설레보고 이게 누굴까 잠깐 설레보고, 여자 이름이 가끔 몇 개 있어요. 저기 제가 남자다 보니.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이. 모든 채무 불이행에 공통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귀위. 이가해의 귀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가해가 기본 요건이고, 채무 불이행의 세 가지 각 요건들의 그 두 문자는 그 요건 두 문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개념상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의가 즉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행 지체라는 것은 늦게 주고 있다는 얘기고, 이행을 제가 할 수 있는데 늦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늦게 준다는 것은 이행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안 준다는 거니까 이행기가 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눠서 생각하면, 첫째, 이행기가 경과했을 것이라고 쓰기도 해요. 혹시 참고로 써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이행기만 했지만 이행기가 경과했을 것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행기에 딱 주면 어떻게 돼요? 지체는 아니잖아, 그지? 이행기가 지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다 다음 날입니다. 이행기 경과했을 것 첫 번째 요건이, 두 번째가 이행이 가능할 것이에요.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게 가장 전형적인 순서예요. 1번 이행기가 경과했을 것, 뭐 대충 뭐 연습 노트에서 쓰세요. 2번 이행이 가능할 것, 3번 이행을 해태할 것. 이행을 안 한다는 거는 약간 개념이 우리가 우리말이 되면서 좀 개념이 좀 덜 와요. 이행을 안 하는 거는, 뒤에서 이행 불능은 왜 이행을 안 하죠? 이행이 불능행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행을 안 하는 거지, 그것도. 그래서 이행을 해태라는 단어를 쓴 거 굉장히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행기가 경과했는데 이행이 가능한데도 해태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실 저는 한자를 진짜 몰라요. 근데 한자가 좋을 때가 너무 많아. 해태라고 옛날에 우리 배울 때 했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뒤에 채권자 대입권 보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가해 귀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쓱 보시고, 근데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왜 필요하죠? 만약에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면 그때는 이행 불능이 되거든요.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가능한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3번을 얇게 밀으실까?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이거 참 웃겨요, 그죠? 이렇게 민총 끝나고 바로 채총을 하는 데다가 진도를 많이 나가다 보니 어제 배운 거랑 비교가 쫙 되네요. 어제 각각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 공부했습니다. 네,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고요. 지금 이행지체를 그때 옆에 다 써드렸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날 거고요. 다시 보는 겁니다. 확정기한부 두껍게 칠해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거는 소멸시효 기산점 어땠어요? 그 좌동은 기억나지 않아요? 좌동?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변제기를 정해놓으면 3월 1일이면 3월 1일부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 연표를 조그맣게 쓰세요. 조금 크게 쓸 필요는 없고, 별표 조그맣게 하고, 이거 별표를 크게 할 건 아니야. 다음날 이걸 써요. 소멸시효는 딱 그때부터 기산점이고, 물론 초일 부산이니까 그것도 다음날에 할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기산하는 거고, 어쨌든 이행지체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5월 5일날 갚기로 했어요. 그럼 5월 5일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굳이 해석이 되지만, 5월 5일날 갚으면 지체가 아니잖아. 무조건 다음날부터예요. 근데 조문에 일일이 다음날 쓰기가 뭐해서 다음날은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 다음날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OX 문제, 확정기한부 채무이행이 확정기한부인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하면 그건 맞는 질문을 가야지. 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속말을 해야지 다음날이야 사실은 하고, 케이스 문제를 풀 때는 다음날부터 이자를 계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잊지 말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고, 387조 1문이라는 것도 뭐 두껍게 칠해도 좋고,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도 헷갈릴까봐 그 밑에 써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얇게 칠하세요. 그날이 지남으로써요. 지남으로써. 3월 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조금 아쉬운 점은 3월 2일부터라고 써주면 참 좋았을 텐데, 3월 1일에 지급하기로 3월 2일부터 짓는 거예요. 94년 3월 1일, 그지? 그 다음에 판례에서는 둘째 줄, 야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책임 면할 수 없다.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B는 C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 이렇게 가압류한다 그랬죠. 가압류 뜻이 뭐라 그랬죠? 야, 나 이거 소송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얘한테 주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럼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는데, 안 주면 지체래.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모르겠으면 공탁하면 돼요. 나중에 어쨌든 여기서 그냥 단타로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판 전화합의체 주황색 밑줄 치고 별표 해놓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3학년 때까지 잊지 마세요. 3학년 때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원 넘어가고요. 뒤에 예외 1차 객관식 하나 나오면 되고, 예외에서는 위에서 셋째 줄 끝에 니은번이 있네요. 추심채무 여러분 아까 더 어려운 이상한 것부터 배우는 바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전혀 같은 뜻인데 전혀 다른 의미였고, 내가 가서 받겠다는 거. 추심채무는 뭐냐면요,
추심 채무는 채권자가 와서 추심해가라는 채무이기 때문에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와서 받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들고 가서 주는 거고요. 이따 나중에 배울 건데 추심 채무는 와서 채권자가 받아가야 돼요. 아니면 그 밑에 비춰요.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추심 채무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심 채무는 지가 와서 받아가야 되고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사실 웬만한 채무들은 다 그래요.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이거 뭐 아주 그냥 나이브한 예지만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지가 그 날짜에 치료를 하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환자는 채권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지가 가야죠. 그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는 밑에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시가 되지 않나. 당연하지. 병원에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죠? 그리고 가수가 공연을 하기로 했어. 대학 축제에.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무대를 뭐 만들기로 한 무대가 없는 거야. 아예. 그러면 내가 이행시장 아니지. 갔는데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뻔한 얘기고요. 오른쪽에 쌍무계약. 그 밑에 동시행항변권. 이행의 제공을 받고서도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됩니다. 동시행항변권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중요합니다. 쌍무계약에서는 동의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서 너는 대금 내놔, 너는 등기 내놔 서로 막 이러고 있다가 너 날짜 됐는데 왜 잔금 안 주니? 너가 등기를 안 줘서 서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너가 안 줘. 너 줄 때까지 안 줄 거야. 하면서 서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동시행항변권이에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서로 지체가 안 됩니다. 언제부터 지체가 되느냐? 내가 저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준 걸 지체로 만들고 싶어. 지체로 만들어야 그 지연이자가 지체이자 성형부분 하면 내가 등기를 제공해야 돼요. 자, 여기 있어. 넌 어디 있니? 해서 없는. 그러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서류도 안 뽑아놓고 이러고 그냥 날짜 됐으니까 잔금 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날짜에 나는 등기 줘야 되고 쟤는 잔금 줘야 되는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뜻이 뭐냐? 돈 내놔 라고 했을 때 얘가 항변하는 거야. 너랑 동시에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래 동시행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제공하면서 청구해야 얘가 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요. 확정기한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해당하는 날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안 되는 경우를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배운 게 채권자가 협력행위를 해야 될 때 협력행위를 안 하면 지체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동시행관계에서는 네 쪽 의무도 하라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느낌은 들죠. 채권자 쪽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경우죠. 근데 좀 달라요. 위에 거는 네가 그걸 안 하면 내가 태생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걸 협력행위를 안 해주면. 네. 근데 뒤에 건 뭐예요? 그건 아닌데 너랑 나랑 동시에 하기로 했잖아. 그럼 그 너도 줘야 나도 주지. 공평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술 치자면 그 밑에 쌍방이 모두 변제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기를 경과한 때 답 없는 노답이죠. 노답.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둘 다 3월 1일에 만나서 우리 그러면은 나는 등기 주고 너는 잔금 줘. 이렇게 하고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안 나간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됐어요. 그죠? 3월 1일인데 이미 지났고요. 지체도 아니야, 둘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고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 모든 계약에 동시행 관계가 다 있어요. 매매 계약도 그렇고 가장 흔한 계약들은 다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한 정음 채무 오른쪽에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오른쪽에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까지 밀쳐요. 비로소 이행시에 놓이게 된다. 참 웃기죠, 그죠? 3월 2일 눈치 싸움 하는 거야. 이때 줬어야 되는데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안 줬어. 그러면 4월 1일, 5월 1일 막 날짜는 가. 계속 기한 정함도 없고 지체도 없는 거야 서로. 언제까지 줄 필요 없어.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딱 깨는 거지. 내가 졌다 이러면서 내 거를 줄 테니 달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쪽이 지체에 빠지는 겁니다.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판례예요. 대판 주황색이고. 불확정 기한부 밑줄 치시고요. 두껍게 쳐보세요. 기한이 도래하면 안 때부터. 내가 소멸시효 할 때 알기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가서 찾아볼까요? 하려고 그랬더니 친절하게 6째 줄에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얇게 칠하세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괄호하고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였냐면 소멸시효 단어에서 했지만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한 때. 그래서 소객도라는 섬을 가짜로 만들어서 막 외우고 그래서 옛날 공부할 때 소멸시효는 객관적 도래다. 이 부분 사실 불확정 기한부가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확정 기한부는 똑같잖아.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건 외우기가 쉬워. 왜 기한의 정함을 외우기 쉽고 밑에 한번 해볼까? 양가로 선배 기한의 정함 없으면 어디 두껍게 칠해야 돼요? 이행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래 두껍게 칠해야지. 아니 기한의 정함이 없는데 바로 지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행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어때요? 그냥 채권 성립시부터잖아요. 기한의 정함이 없으니까 변제기가 없으니까 그럼 영원히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는 없게. 그래서 그거는 구별하기 쉽기 때문에 그 1, 2, 3번 중에 2번이 좀 기억이 안 남아서 소객도 이렇게 해서 외우고 그랬었어요. 소멸시효는 객관적 도래. 그런데 지체는 안 때.
지체는 도래하면 안 돼. 지도 안. 그건 또 이상하네. 소객도가 지도 안에 있다. 이거 되겠네. 내가 만들어서 방금. 지체는 도래함을 안 떼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도래한 떼네. 지도 안에 소객도가 있다. 오 좋은데? 일기장에 써야지 오늘 가서. 일기 안 씁니다.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한에 도래하면 안 돼. 두껍게 지금 2번 3번도 두껍게 칠했는데 그 위나 왼쪽에다 오른쪽 위에다 또 이거 써야지. 이거 어디 갔어? 요거 이것도 다 다음 날이에요. 기한이 도래하면 알고 그 다음 날이에요. 알고 알았으니까 그날 갚으면 괜찮은 거지. 그리고 청구를 받으면 그때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다음 날부터 지체해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뭐지? 불확정 기한부에서 셋째 줄 누구 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의 사망 시에 물건을 주기로. 그 밑에 사실이 발생한 때, 그 다음에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다 밑줄치자.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까지 밑줄치고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까지 밑줄친 다음에 이행 기한은 도래한 건. 별표해놓고 잘 기억해요. 기한 조건과 기한은 수업을 했다면 기한에서 딱 수업 한 2개인가 3개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이거 했을 거예요. 뭐냐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설명만 지금 제가 1분만 들어도 조건 기한 한 거랑 마찬가지. 조건하고 기한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장래 어떤 사실에다가 법률행위 효과를 잠깐 남겨놓는 거예요. 뭐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일어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기한은 그 날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조건은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로스쿨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건 모르잖아요. 그 전에 하는 거니까. 뭐 거의 99% 합격이지만 모르잖아요. 그게 다 조건인 거고요. 기한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3월 1일 이런 거죠. 날짜 쓰면 되잖아요. 그건 무조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한 취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가 토지를 수용하면 그때 돈을 줄게라고 했어요. 토지를 수용했을 때 돈을 준다. 근데 그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확실히 오는 거니까 기한이고 그냥 일정한 사실을 해놨으면 올지도 시가 수용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니까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예외가 뭐냐면 판례가 얘가 무조건 그냥 돈을 갚아야 돼요.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되는 애인데 야 이거 도로로 편입되면 갚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겉보기엔 조건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가 편입됐을 때 기한이 도래한 것도 되지만 도로 편입이 아예 안 되게 됐어. 불가능으로 확정돼 버렸어 사업이. 그때도 갚아야 된다는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당사자가 거기 밑줄 안 쳤는데 불확정한 사실 이행 기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확정한 사실이면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행 기한으로 정한 거예요. 왜 이행 기한으로 정했냐고 해석합니까? 이건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안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 조건이란 건 뭐죠? 너가 로스쿨에 합격하면 내가 장학금으로 500을 줄게. 이건 합격해야 주는 거잖아요. 합격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근데 빌린 돈을 갚는데 언제 갚지? 야, 거기 도로 편입 될 거잖아. 될 줄 알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도로 편입이 안 되게 됐으면 그때도 돈을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사정을 기한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도 줘야 되지만 발생이 불가능이 된 때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이며 그래서 이거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발표 하나 해놨고요. 그 다음 줄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을 행사한 이거 밑줄 쳤죠. 소멸시효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밑에 판례에 가볍게 밑주십니다. 첫째 줄에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 시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조공사 해야만 줄 거야. 이거 아니죠. 중도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밑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사가 완료했을 때 지체됩니까? 아니고요. 완료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안 들을 거야. 나 몰라. 계속 이래서 모르면 사실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은 뭡니까? 원칙이 아까 이행 청구 받은 때부터인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법률의 규정,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런 게 반드시 기억해요. 별표해놓고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어제도 한번 내가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채무가 발생한 때부터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까지 밀주세요. 그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소멸시효랑 교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안 봐도. 그리고 판례 밑줄칩니다. 387조 2항 채무의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 그렇게 돼 있죠. 기한 정함이 안 하면 그건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다음 날부터라는 뜻이야 이게. 그지?
받은 날 그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판례에 두껍게 칠해버려요. 니은에 지연 손해금 채무 두껍게 칠하세요. 제가 지금 가끔 두껍게 칠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탑 키워드를 다 두껍게 칠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2회독 할 때나 여러분 나중에 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다 얇게인데 제목이나 주제 같은 거 중에 중요한 것만 지금 주시는 거예요. 키워드는 사실 그거 외에도 많은데 지연손해금 채무 별표하는 거 나중에 보세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다 이행기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거지만 얇게 세네 줄 내려가서 리을번에 부당이득 반환 후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잖아요. 그러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기한에 정함이 없으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지는 거 공부를 했으면 부당이득이나 지연손해금을 제가 문제로 내도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시라고요.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에요. 정확히는. 근데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 채권량도 나올 때마다 힘들지만 보세요. 두 줄 내려가서 지자로 옮겨서 지명 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 미음번의 셋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지명 채권이 양도된 경우 다음 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순이 있다고 합시다. 예. 그랬을 때 그 밑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어떻게 될까요? 자, 채권이 있는데 얘한테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 예를 들면 부당이득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연손해 채권이고 지금 배운 것들 그거를 양도한 거예요. C한테. 그러면 이랬을 때 채무자를 상대로 무슨 소송 제기? 소송 이름이 뭐라고요? 양수금 청구 소송이라고 그랬죠. 청구 제기했을 때 계속 중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동그라미 1번이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세요. 동그라미 2번이 통지예요. 양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 책임을 언제 지느냐? 기한에 정함이 없죠. 기한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행 청구를 한 때부터 다음 날부터 얘가 지체 책임 빠져야 돼요. 근데 얘가 양수금 청구할 때 얘가 온전하지 못했어. 왜? 통지라는 대항 조건이 안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양수금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중에 통지가 되면 통지를 얘가 받은 다음 날부터예요. 통지를 얘가 받은 다음 날부터 얘가 지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래서 예외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밑에 예외. 시간도 늦게 끝나면 또 기억에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얼핏 얘기했는데요. 돈 빌려주면서 언제 갚으라고 말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대주 돈 빌려준 사람인데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603조 2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체 책임도 언제 집니까? 청구한 다음 날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행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이죠. 근데 뭐 어쨌든 상당한 기간 그치 정했지. 일주일 안에 갚어.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고요. 요거 별표 해놓고 이거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두껍게 칠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두껍게 칠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얇게 칠할까? 성립과 동시에 그 당일부터 교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아닌 게 하나 나왔네. 당연히 이행지체예요. 그래서 죽방을 날리는 순간 다치는 그 날짜에 바로 지체가 그날부터 첫날부터 지연이자 들어가는 거예요. 특이합니다. 별표 해놓고 다음날 X 하시고 이것만 당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미쳤습니다.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밑에 셋째 줄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법을 계속 온전히 향유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채무섭니까 동시에 지연손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죠. 요건을 뭐 조금 덜 봤는데 기한이익 상실 채무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거 오늘은 이행지체 요건까지 본 걸로 하고요. 예, 내일은 당연히 이행지체 효과 및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 이행의 유형을 다 본 다음에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유형들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가 다 못 볼 겁니다. 다 못 보고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거 끝난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죠. 뭐 금요일까지 강의 금요일에 채권자 대위권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채권자 대위권 끝날 거고 예 오늘 수업 거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